자, 다음에 구장 보칙 중에서 특별히 이제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의 높이, 또 그리고 여기에 또 층수라는 것들이 있죠. 건축물의 이제 결국 높낮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두 개의 이제 기준들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이제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높이를 어디서부터 잴 거냐, 어디까지 잴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또 그리고 층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이 한 건물에도 층고가 여러 개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몇 층으로 보느냐, 뭐 이런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칙에서 또 상세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건축법에서 높이 제한과 관련된 규정들이 어떻게 나뉘느냐, 크게 종류가 좀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개념적으로 구분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덮어놓고 리스트 A, B, C, D, E, F 이렇게 막 할 게 아니라 그 A, B, C, D, E, F가 어떤 계열과 어떤 계열이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셔야지 이걸 조직적으로 여러분들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건축법의 높이 제한은 크게 봐서 가로 구역별 높이 제한, 그 다음에 1조를 위한 높이 제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로 구역별 높이 제한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 말만 봐가지고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죠. 일종의 이거는 플랜에 의한, 플랜 차원에서 하는 높이 제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플랜에 의한 거다라는 것들은 전체 지구의 어떤 형상, 형태, 또 우리 건축물의 용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계획하는 입장에서 계획적으로 층고를 조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 뭐 1조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딱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계획하는 정책을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 그 가로, 블럭 내부의 건물의 높낮이를 계획적으로 쉐이핑, 다듬을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규정하는 높이가 가로구역별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로구역별로 높이가 제한되는 것들은 계획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꼭 1조 때문이다, 또는 뭐 도로 폭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로만 규정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쨌든 법에서는 막연하게 형태나 용도를 감안해서 허가권자가 각 가로구역별로, 블럭으로 나뉘는 가로로 구분된 하나의 블럭 단위별로 건물의 높낮이를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 많은 조항들이 있는 것들인데요. 바로 1조 등에 대한 높이 제한입니다. 1조란 말이 쓰일 때도 있고요, 채광이란 말이 쓰일 때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그런데 1조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해는 어디에서 비칩니까? 남쪽 가장 높은 곳에서 비치게 되죠. 주로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광선을 앞에 건물이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들이 1조고요. 근데 채광은 꼭 남향 또는 남쪽에서 비치는 해를 감안하지 않습니다. 어디나 창문이 있으면, 심지어는 북향이라고 하더라도 창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창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빛이 들어오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향이고 북향이고에 상관없이 창문이 있는 곳이면 빛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창문이 있는 채광면을 다른 건물이 막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엄연히 둘 다 빛을 확보하기 위한 거지만 1조와 관련된 것과 채광과 관련된 것은 그 의미가 다르긴 다릅니다. 어쨌든 빛을 확보한다는, 실내 공간에 빛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높이 제한을 하거나, 높이 제한이라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빛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앞에 건물이 너무 높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앞에 건물을 일정 부분 낮추게 된다. 그래서 높이 제한으로도 나타나고요. 꼭 높이 제한으로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고 동일한 높이라고 하더라도 내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떨어지는 경우 그럼 역시 그림자가 짧아지고 나는 좀 더 충분한 채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D, 인동간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높이를 낮추는 규정도 있고요, 인동간격을 늘리는 규정도 있고요. 둘 다 빛을 받기 위한 동일한 의미에서 진행되는 그런 규제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 빛을, 실내에 빛을 들여보내기 위한 그런 제도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높이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같은 높이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건물 사이에 인동간격을 제한하거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합시다.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더 여러분들에게 복잡해질 것 같으네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지정된 가로구역 내부, 지정이 그럼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안 돼 있으면 기본적인 건축 규정만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인 건축 규정이란 건 뭐냐? 도로 사선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별게 아니라 전면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앞에 있는 건물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전면 도로의 반대편 있죠? 반대편에서 레이저포를 쏴요. 그 레이저포의 각도는, 자, 높이가 1.5, 너비가 1인 삼각형입니다. 직각 삼각형이죠.
요런 비율로 요런 경사로 쌓아 올린 사선 내부에 건물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 사선보다 건물이 더 올라가면 안 되더라. 사실은 요 사선 제한이라는 게 그게 예전의 건축법에서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축 규제였습니다. 높이에 대한. 그런 것들이 건물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만들고 계획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너무 이제 천편일률적인 건물의 형태를 만든다. 재미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일조를 확보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상 폐지하고 가로구역별로 지정권자,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물의 높낮이를 계획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 그런 지정을 안 했다? 그러면 다시 도로 사선 제한으로 넘어가더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지정권자, 허가권자가 계획적으로 하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일조라든가 채광을 위해서 건물의 높낮이 또는 인동간격을 조정하는 그런 법이 있더라. 다만 그런데 일조 관련한 법과 채광 관련한 법이 적용되는 용도 지역이 다른 부분에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세요. 일조 같은 경우는 주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한마디로 주거죠, 주거. 제대로 된 주거 지역에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야말로 낮에 일조, 태양광이 제일 필요한 것이죠. 거실에 이렇게 햇볕이 쫙 들어와야지 우리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주거지역이 가장 일조의 필요성이 높은 곳입니다. 근데 상업지역이다 또는 뭐 학원이다 어차피 그 안에서 창문 다 닫아놓고 컴퓨터 치고 있는데 굳이 일조가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일조라는 조항은 주로가 아니라 사실 주거지역을 위한 곳이다. 전용주거, 일반 주거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어떻습니까?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랑 건축법상의 높이에 대한 제한이 만나는 부분이죠. 자, 또 하나 채광 등을 위한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광 등을 확보를 위한. 얘네들은 주거지역이라는 주거지역 단위로 가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유형 중에서 공동주택에만 해당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상업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또 제외가 됩니다. 상업지역에도 공동주택이 있냐? 있죠. 주상복합 건물. 오히려 아파트인데 50층, 60층, 심지어는 뭐 70층, 80층도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잖아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용도 지역상으로는 상업지역인데요. 건축물의 용도상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인데도 상업지역에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업지역은 제외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뭡니까? 주상복합 아파트는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공동주택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보는 단지형 아파트도 있고요. 그뿐 아니라 뭐 다세대도 있죠. 다세대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 사실 이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의 대상이 된다. 물론 여기서 다세대는 또 약간의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공동주택이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1조는 주거지역에 적용됩니다. 채광은 공동주택. 공동주택 중에서도 특별히 단지형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주로 제한된다. 그 정도를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1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쪽에 떠있는 해를 북쪽에 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받느냐 그런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1조 제한은 보통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정북 방향 높이 제한이다. 내가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에게 그림자를 들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남쪽에 있는 해를 받으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림자를 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1조 제한 등은 항상 남쪽에 있는 건물이 북쪽에 있는 건물을 너무 지나치게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정북 방향 높이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파트형 공동주택에 있는 그런 것들은 아파트 동간에 서로 간에 창문을 가려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같은 동네에 있는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인데 너는 내 앞에서 꿇어 엎드려 앉아 낮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이 아파트나 저 아파트나 크기는 비슷해요. 그러면 높이를 조절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파트 사이에 간격을 띄우는 형태로.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아파트 동간에 간격을 띄우는 형태로 1조가 아니라 채광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정리를 하기를 인동간격 제한이다 라고 용어를 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조는 정북방향 높이 제한으로 가고요. 채광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간의 간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나온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더라도 뒤에나 나온 내용을 확실하게 거의 정리한 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단위로, 가로구역 단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도로를 얘기하죠. 그 안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하나의 큰 블럭을 얘기합니다. 요 큰 블럭 내에 물론 작은 블럭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적절하게 간선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큰 블럭 단위를 얘기하고요. 자, 요 블럭 단위별로 하나하나의 블럭 단위별로 허가권자가 그 내부에 있는 높이를 지정하고 공고할 수 있다. 예전엔 어땠냐? 앞에 도로가 있는 크기에 따라서 앞에 큰 도로를 끼고 있으면요, 요 사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선이 이제 1대 1.5 사선이라는 것들인데 지금은 물론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앞에 큰 도로를 끼고 있으면 큰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63빌딩이나 롯데타워 빌딩 보세요. 그 앞에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 앞에 큰 도로가 있거나, 도로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63빌딩 같은 경우는 옆에 바로 한강이 지나가요. 큰 공지가 있죠. 그 큰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공지 건너편으로부터 사선을 쐈을 때 그 높이가 60층, 100층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앞에 있는 도로의 규모 내지 공지의 규모에 따라서 그 옆에 들어서는 건물의 높이가 결정됩니다. 원래는. 근데 그런 것 부분들을 폐지하고요. 왜냐하면 그 도로의 폭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가 정해지니까 도시가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도로의 너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도시가 나타나니까 그것도 이제 재미가 없더라. 그래서 허가권자가 지구 단위 계획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하나의 블럭별 계획을 통해서 높이를 직접 계획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은 일률적인 건축법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어떤 계획적인 접근에 따라서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생긴 조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건축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건축물의 높이라는 게 있는데 이 높이가 규제가 되죠. 제한되죠. 특정 높이 이상을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요. 최고 고도 지구라고 그럽니다. 특정한 높이 이하로 낮출 수 없는 데도 있어요. 최저 고도 제한 지구도 있습니다. 높이에 따라서 규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축물의 높이를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측정하라는지를 분명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죠. 기준은 간단해요. 건축물의 높이는 뭐냐? 지표면에서 상단까지인데 그 지표면이란 게 뭐냐? 지표면의 기준은 전면도로의 중심선이다. 자, 이게 우리 상식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건물의 높이다라고 그러면 땅바닥에서부터 꼭대기로 그냥 생각해 버리죠. 아니더란 얘기예요. 요 지표면이 아니라 그 앞에 전면도로가 있어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건물의 높이를 재더란 얘기야. 이게 H가 되더란 얘기죠. 아니, 건물에 있는 대지 지표면을 놔두고 왜 전면도로를 따르느냐?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탄생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건축물이 놓일 땅, 대지가 있어야지 건축물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대지는 땅만 있다고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죠. 대지 앞을 지나가는 4m 이상의 폭의 도로가 2m 이상 접할 때, 그럴 때 대지가 발생한다라고 그랬어요. 건축물이 성립하는 요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로에서부터 시작하더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를 규정하는 것들도 도로면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건축법의 일관성 있는 정의란 얘기예요. 그래서 높이는 전면도로로부터 재개된다. 전면도로로부터.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뭐 지표면, 말하자면 대지면의 지표면의 높이나 전면도로의 높이나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면도로의 높낮이 변화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전면도로에 고저 차이가 있는 경우, 이거는 좀 더 헷갈리니까 뒤에 거부터 봅시다. 대지 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땅이 갑자기 꺼져.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대지가 나와.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면도로보다 낮은 경우죠. 그런가 하면 전면도로가 이렇게 있고 우리 대지가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만큼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둘 중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A 케이스랑 B 케이스를 놓고 볼 때. 자,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자산으로서의 건물이면 크고 우람하고 층고가 높고 그럼 자랑스럽겠죠. 건물이 크고 우람하면 좋다는 건 우리의 어떤 기분상의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그거 말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이 크고 높게 평가가 된다는 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법에 또는 도시계획에 제한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좋을 게 없다. 건축법상으로는 낮고 작고 좁다고 평가될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거야, 한마디로. 근데 둘 중에 어디가 이제 불리하게 됩니까? 이 양반이 불리한 거죠. 그럼 분명히 난 30m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내 집안이, 대지의 집안이 5m가 높아, 도로보다. 그럼 난 35m짜리 건물을 지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난 불가피하게 5m를 더 쓴 걸로 돼 이제 측정이 되더라는 얘기지. 불리하죠. 자, B는 불리하다. 그런데 A는 충분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재개되면 자기는 실제로 나는 10m를 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5m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5m의 높이로 측정이 돼. 많은 제한들을 피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대하냐?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는 쪽은 항상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게 보완적인 조치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득을 보는 경우는요, 굳이 건드리지 않고 놔두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이분은 5m를 공짜로 얻은 셈이 됐죠. 그냥 놔둬. 이런 부분은 대지 지표면이 전면 도로보다 높은 경우만 얘기가 나오고, B 같은 경우만 얘기가 나오고 A에 해당하는 경우는 얘기가 나오지 않죠. A는 어차피 이제 이득을 얻는 경우인데 그건 뭐 따로 건드리지 않고 놔두고, B는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회를 하게 해주겠다. 만회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그냥 절반 정도는 봐주겠다. 고저차의 높이의 2분의 1만큼 올라온 위치로부터 도로의 낮은 부분, 그리고 우리 지표면에 올라간 부분 한 절반 정도 되는 선에서부터 높이를 재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림이 복잡해졌으니까 뒤를 한번 가봅시다. 이거란 얘기죠. 전면도로, 대지의 지표면, 그 사이에 한 중간 수평면으로부터 높이를 재게 해주겠다. 원래 내 높이는 이걸로 측정돼야 되는데 이걸로만 측정되게 됐으니까 그래도 많은 손해는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높아서 손해를 보게 된 경우에 대해서만 건축법은 예외를 인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경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했을 경우에요. 전면도로에 고저차이가 있는 경우, 이 고저차는 뭐냐면 전면도로 자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건물 앞에서 본 그림입니다. 옆에서 본 그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죠. 앞에서 본 그림이에요. 보통은 도로가 그냥 평행이다, 수평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높이를 재면 큰 문제가 없죠. 도로 자체가 이렇게 경사가 지고 있거나 뭐 꾸불꾸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이런 경우, 도로가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경우 당연히 있겠죠. 많이 있겠죠. 좀 이거 그림을 우리가 좀 더 극단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뭐 이런 경우, 그럼 이 사람은 요 지점서부터, 자, 요 점서부터 재느냐 아니면 요 점서부터 재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건축법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가운데 점,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의 어떤 중간점 정도로 해서 재면 공평하겠죠. 도로가 직선적인 경사일 때는 그래서 별거 없고 그 중심점 자체가 이 높이를 재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내려고 그러면요, 건축법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작정을 하면 또 괴상한 경우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는 도로의 경사 구간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꺾어진다라고 쳐봐요. 급경사인 데가 있고 뭐 이렇게 가다가 완경사로 또 변한다고 쳐봐. 여기가 그 경사가 변한 경계점이라고 쳐봐요. 그래서 건물의 연장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라고 할까? 이 부분이 뭐 한 3m라고 할까요? 너무 좁은가? 2m, 3m, 2m 식으로 해가지고 도로의 경사가 급하다가 약간 완만해지다가 달라지더란 얘기야. 그런데 보니까 결국 그 구간별로 직선적인 경사이기 때문에 그 중심점 있죠? 중심점. 그 중심점의 높이가 결국은 평균 높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 높이를 재봤더니만 여기는 뭐 10m라고 해볼까요? 10m? 높이가 10m라는 얘기입니다. 높이. 지반고가 10m 올라와 있다는 얘기야. 이 구간 같은 경우도 그 중심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높이를 이렇게 쭉 측정을 해보니까 그거는 그 높이는 뭐 15m. 이런 경우 그러면은 얘네들은 도로면은 어디가 평균이라고 봐야 되냐? 앞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지만은 이런 경우 가중평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중평균이란 건 뭐냐? 부분별로요, 비중값을 넣어서 평균을 매긴 것들이 가중평균이죠. 뭐 무슨 얘기냐면 3m만큼은 10m 올라가 있고 2m만큼은 15m 올라가 있으니까 평균을 낼 때 걔네들을 3대2의 비율로 적용을 하라. 뭐 그런 게 이제 가중평균 값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뭐 이거 계산하면 간단하죠. 그럼 자, 10m 높이인 구간이 3만큼 가고, 그리고 15m 높이인 구간이 2만큼 가니까 이걸 계산해 가지고 전체는 5m니까 5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30, 60이니까 결국 12m가 되겠죠. 12m라는 높이입니다. 높이. 그래서 볼 때 대략 한 이 정도, 그 정도의 높이가 이제 12m라고 봤을 때 그 12m 높이가 새로운 가중평균 도로면이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이제 높이를 재야 된다라는 것들이 딱 정해지는 거죠. 요 점에서부터 끝에까지 가중평균한 형태로 새로운 평균을 매기면은 그게 가상의 도로면이 돼서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도로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다. 결국 이런 것도 건축법이나 이런 어떤 관련된 시험에서 문제를 내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기준 다 이제 했죠. 전면 도로에 고조 차이가 있는 경우
고와 저 사이의 평균을 매긴다. 근데 평균이 애매하다. 구간별로 평균이 다 다르다. 가중평균의 높이로부터 가중평균의 형태로 수평면을 도로의 수평면을 구한다. 대지 지표면이 전면 도로보다 높아서 손해보는 경우에만 내가 손해보게 생긴 경우에만 한 절반 정도를 깎아준다. 근데 높은 것들이 손해본다. 손해보는 경우에는 완화 규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까먹을 리가 없죠. 앞뒤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건축물의 높이에 관련된 여러 용어나 개념들이 이제 82조 5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층고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높이 말고요. 높이 말고 층고를 얘기합니다. 건축물이 이렇게 여러 개의 층으로 갈라져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또 밑에 층이 또 있겠죠. 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층이 있어. 요 층의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 이야 이거를. 우리는 대충 밖에서 보고 그냥 되게 대충 한 층이야 라고 그러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야지 한 층이냐라는 것이죠. 층고를 재는 것들도 건축법에서 분명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잰다라고 분명히 이제 규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그 층의 바닥 슬래브면 보면 바닥 구조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슬래브라고 부르죠. 이런 걸. 바닥 구조체 슬래브의 윗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어디?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 여기. 자, 요거란 얘기야. 요거. 자, 뭐 이것도 아니고요. 또 뭐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윗면에서부터 위층의 윗면까지 그렇게 가는 것들이 하나의 층고의 높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또 가중평균이라는 얘기를 써놨는데 그렇잖아요. 층고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스키플로어라든가 아니면 뭐 희한한 사람이 희한하게 설계를 했어. 그래서 층이 이렇게 가다가 천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네. 말도 안 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를 잴 수도 있겠고 여기를 잴 수도 있겠고 여기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가중평균의 형태로 이 전체 층의 평균적인 높이가 어디냐? 직선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중간점이 되겠고요. 아니면 뭐 가중평균 이런저런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역시 층고도 정해져 있지 않고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는 가중평균 형태로 하면 된다. 건축법은 다 그래요. 변화가 있으면 가중평균으로 그냥 평균점을 잡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마 높이가 나오는데 층고에 갑자기 처마 얘기가 왜 나오나 할 텐데 층고를 갖다가 규정한 이 규정은 뭐에 따른 겁니까? 이런 건 이른바 스택 플랫. 직사각형 형태의 건축물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린 건 이렇게 층고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처마 형태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 경사지붕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들은 이거 층고가 어떻게 되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내 건물이. 자, 단면으로 볼 때 이렇게 생겼어요. 경사지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층고를 이렇게 잴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잴 수도 있어. 어느 거를 치냐는 거야. 근데 이 기준은 뭐냐? 건축법에서는 불필요하게 규모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화 규정을 넣어서 보완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경사지붕인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크 부분, 제일 높은 부분으로 층고를 잰다라고 하면 역시 손해지 이 경우도. 그래서 이 경우도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다. 어디냐? 지표면에서부터 지붕틀을 지지하는 벽. 지붕틀이 이렇게 있으면요. 벽이 지붕틀을 바로 지지하는 경우도 있어. 벽하고 지붕틀이 바로 만나는 경우요. 그럼 이 벽의 높이가 바로 그냥 높이가 되더란 얘기야. 이런 건 벽식 구조라고 그래서요. 벽이 지붕틀을 바로 받치는 구조인데 이런 것들은 높은 건물에서 나타날 수가 없고 단층짜리 낮은 건물에서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여기에 보가 또 이렇게 있고요. 보. 확대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지붕틀이 있고 그 다음에 보가 이렇게 지나가고 보 위에 또 깔돌이라는 게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깔돌이. 보통 그래서 그 깔돌이가 지붕틀을 받치고 있는 마지막에 가장 높이 있는 부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뭐냐?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것이 벽이든 또는 기둥이든 깔돌이든 어쨌든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 부재의 위의 높이까지, 요 높이까지 재서 평균적인 어떤 처마 높이를 구하게 된다라는 규정을 말하더란 얘기죠. 벽이 받치고 있든 보가 받치고 있든 기둥이 받치고 있든 깔돌이가 받치고 있든 가장 밑바닥에서 지붕을 직접 받치고 있는 그 부재의 윗면의 높이까지로 해서 처마 높이를 잰다. 구조에 따라 다 다르다는 얘기야. 지붕을 받치고 있는 구조가 뭐냐? 벽이냐? 깔돌이냐? 기둥이냐? 그 부재의 윗면으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벽, 깔돌이, 기둥을 외우라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반자 높이라는 게 나오는데 반자 높이란 말이 우리 일상 용어에서 잘 안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벽이 아니라 그냥 천정 높이다. 천정이 맞습니까? 천장이 맞습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건축물의 단면이 이렇게 있어요. 위층 그리고 밑에 층, 내가 있는 층 이렇게 있다고 쳐봐. 단면입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요. 위를 딱 올려다 봤을 때 물론 코너스톤처럼 요새는 노출 천정인 경우가 많죠. 위에 그러니까 벽면이 슬래브가 바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카페나 그런 데 그런 걸 많이 쓰고 있죠. 근데 보통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 위에 있는 천정의 벽면, 그러니까 슬래브의 벽면이 보입니까? 그러지 않죠.
천정을 이루고 있는 얇은 이렇게 보드 같은 것들이 깔려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조명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뭐 덕트도 지나가고 전기 배선도 지나가고 뭐 G도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천정이에요. 보통 그래서 천정 안에는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감추는 공간들이 한 30cm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층고와는 다르게 이런 높이가 또 발생해요. 천정의 높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스몰 h에 해당하는 것들, 천정의 높이. 천정 부재를 이렇게 패널로 막아 놓는 경우 그 패널의 높이까지가 천정의 높이가 되고, 그 천정의 높이를 이제 반자 높이다 라고 그런다라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물의 높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다 보면, 그러면 옥상 위에 있는 옥탑과 같은 종류의 건축물들, 그런 구조물들, 그런 것들은 과연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이 또 여러분 궁금할 수가 있죠.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이것들은 다 뭐냐면 건물 위에 있는 추가로 올라가 있는 층에 대한 그런 형태의 구조물들이에요.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 건축물 자체의 건축 면적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작은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걸 정식으로 한 층으로 치지 않고 옥탑이네 뭐네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한 기능을 쓰는 거면 옥탑이고요, 그렇지 않고 장식탑이거나 승강기탑,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끌어올리는 탑 있죠, 뭐 계단탑,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건물의 높이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죠. 만약 포함을 안 한다라고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포함을 안 하면은 건물 높이에 포함 안 되니까 거기다 건물 높이보다 더 높은 엄청난 타워를 세워버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용도로 쓰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 돼요. 옥탑 구조물 같은 경우도 높이를 제한해야 돼. 그래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이런 규정이 있더란 얘기예요. 일단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옥탑의 요 면적, 요거를 S1이라고 할까요? 건축물 전체의 수평 투영 건축 면적, 이거는 ST라고 할까요? ST분의 S1이 이게 8분의 1 이하다.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에 산입을 하지 않는다. 규모가 작은 것들은 굳이 높이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딱 8분의 1 크기로 옥탑을 만든 다음에 옥탑을 100층짜리로 올려버려. 한 100m 올려버려. 그렇게 되면 걔는 높이에 포함 안 되니까 높이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히 올라가 버릴 수가 있죠. 건축법이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이런 규정을 넣는 거야.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정. 12m라 그러면 대략 한 4 곱하기 3에 3층 정도 높이가 되는데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에 넣어주지 않겠다. 봐준다고 해서 너무 높긴 하지만 한 3층 정도까지는 봐줄 텐데 그 이상보다 올라가면 높이에 넣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8분의 1 이하로 했어. 그래서 층고에 산입이 안 됐어. 그런데 이 전체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뭐 24m였다고 쳐봐. 그러면 12m까지는 봐줬는데 24m니까 위에 올라간 이 12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봐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 H에다가 다시 위에 있는 12까지를 더해서 새로운 층고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8분의 1 이하라고 다 봐주는 게 아니에요. 8분의 1 이하이면서 12m 이내, 3층 정도 이내인 옥탑까지만 봐주지 그거보다 더 높이 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건축물의 높이에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주택법상에서 공동주택 중 85제곱미터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국가에서 장려하는 국민주택 규모, 여러가지 완화 규정을 많이 두는 그런 형태의 주택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완화 규정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이 규정을 완화해서 6분의 1까지도 봐주겠다. 건축물 크기의 6분의 1이면 여기보다 일반적인 규정보다도 옥탑이 상당히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엔 층수를 규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층고, 층의 높이하고 층의 수는 같이 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한 층의 높이가 건물마다 또는 설계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건축법에서는 물론 4m 정도를 하나의 평균적인 한 층의 높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고층 건축물 규정 같은 경우도 50층 이상 이런 어떤 층수의 규정하고요, 층고의 규정이 같이 가.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어떻게 대략 가정되어 있어요? 한 층이 4m 정도다라고 일단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불분명하고 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층인지 모르는 괴상한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그냥 잘 모르겠고 그러면 4m 높이마다 한 층으로 볼게 라고 규정하겠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부분별로 층수가 다르면 가장 높은 층의 층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 낮은 부분은 3층인데 높은 부분은 5층이야. 가중평균해서 뭐 3.5층 해주세요 이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옥탑 아니잖아요. 옥탑 아니라 분명히 건물의 한 부분이죠. 가장 높은 부분의 층수가 된다. 여기서도 그런데 옥탑에 대한 규정을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규정은 동일합니다. 수평 투영 면적의 건물 전체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은 층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층고와는 다르게 아까 층고 같은 경우는 12m보다 높으면은 그건 다시 층고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뭐 그런 별도에 대한 규정은 없죠. 근데 이 규정도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짜리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랬어요. 이건 역시 6분의 1로 완화가 된다. 거의 동일한 얘기라는 거예요. 층고에 대한 규정과 층수에 대한 규정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